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추진을, 야권은 윗선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약식 문답을 진행하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여당 입장 들어보고요. 이어지는 품격 토론에선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입장을 밝혔죠. 예,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이틀 만인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첫 입장 내놨습니다. 이 검찰 내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이렇게 밝히는데요.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중앙지검장 정진호 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노 대행은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노 대행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검찰 내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부 반발 아무래도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정진호 지검장은 노 대행 입장 발표 직후에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네. 노 대행이 정지검장과의 협의에 대한 판단이라고 밝혔지만 정지검장은 의견이 달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일부 무죄가 선고돼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었느냐. 검찰과 진실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한 초임 검사도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 대행이 지금 구체적인 항소 포기 이유와 번복 경위를 밝히지 않아서 좀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근길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요. 정치권 공방도 거센데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애초에 이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수사의 높은 무죄율,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옹호했습니다. 항명 가담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검찰이 당연히 항소했어야 한다면서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사건에서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이 특가법상 배임죄가 아니라 형량이 낮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 이유에서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검찰 수뇌부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던 대장동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면서 이 대장동 사건 비리 자금 7,800억 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배당 소득 최고 세율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네요. 예,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총리공관에서 열렸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요 의제였는데요. 네. 정부가 이제 지난 7월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 세제 개편안인데 네. 이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제 포함을 했는데 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를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의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5% 세율로 이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근데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최고 세율을 35%에서 좀 낮추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알려졌는데, 예. 일단 여권 관계자는 최고 세율을 25%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이유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으로는 증시 부양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인데, 또 최근 국내 주식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서 떨어진 것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고위당정 협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죠.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3%에서 61%로 결정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 파리 협정에 따라서 각국이 5년마다 갱신해서 유엔에 제출을 해야 하는 국가 목표입니다. 예.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5년 목표치를 내야 하는데, 앞서 정부는 2035년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 50에서 60% 감축 또는 53에서 63% 감축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두 가지 최종 안보다도 상한선을 1%포인트 좀 올리겠다고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지난 정부안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의식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부는 50에서 61%로 정한 감축 목표를 오늘 대통령직 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나옵니다. 네. 자, 최근에 연세대학교 중간고사에서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돼서 지금 논란이 크게 일고 있나요? 예, 최근 연세대 신촌 캠퍼스 한 수업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이 자연어 처리와 챗 GPT 과목의 이 비대면 중간고사 시험에서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600명이 수강하는 이 과목은 수업과 시험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집이나 독서실 같은 이 각자 편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만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나름의 조치도 있었지만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촬영 각도를 조정해서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수는 부정행위 과정에서 AI를 몰래 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담당 교수는 자수하는 학생은 중간고사 점수만 0점 처리하고 발뺌 많은 학생은 학칙대로 유기 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연어 처리와 챗GPT 과목인데 중간고사 시험을 비대면으로 했는데 여기서 지금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정황이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190여 명이 좀 비슷한 답안을 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챗GPT를 이제 시험에 너무 악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학교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생성형 AI가 학습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대리학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이번에 이 부정행위 정황까지 나와서 지금 대학가에 비상에 걸렸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이나 좀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대학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은 생성형 AI 관련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대학은 한 131개 대학 중에 20개에 불과하고요. 예. 이 교육부 역시 대학 내 AI 활용에 대한 이 별도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교육과 평가 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AI의 적극적인 사용을 허용하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게 하자 이런 전문가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됐는데 우리 해경이 구조에 나서서 심혈을 기울였긴 했는데 결국 승선원 2명은 사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6시 50분께 이 98톤급 중국 어선 A호가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 약 81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네. 이 사고로 중국인 승선원 11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는데요.
나머지 6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고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네. 이 생존 선원들은 앵커를 내리던 중 갑자기 배가 기울었고 모두 바다로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출근길 교통량도 많은데 사고가 더해지면서 혼잡한 곳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이고요. 광교 방음터널 안 3, 4, 5차로에 화물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 여파로 신갈분기점부터 차량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후 둔대분기점 3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 처리하면서 군포부터 여파 받습니다. 반대 강릉 방향은 서안산과 둔대분기점에서 밀리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흐름이 더딥니다. 이어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서울요금소에서 매송휴게소 지나 또 팔탄 분기점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안고속도로 역시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기흥에서 죽전 휴게소까지 정체, 또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흐름이 답답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이어지는 신월 여의지하도로 역시 여의대로까지 지나는데 15분 이상 걸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장 후반에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한 걸까요? 예, 강대강 대치가 끝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이야기입니다. 이 길고 길었던 사상 최장 셧다운 종료 협상에 접근하고 있다는 기대감에 시장이 안도를 한 겁니다. 네. 장중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S&P 500은 종목 중 약 400개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료 보조금 연장안은 거부를 했는데요. 양당이 서로 제안서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네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예.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강보합,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1.01% 하락하면서 6,94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한 주간 미국 주식시장 조정에 대해서 퍼지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퍼지 현상 무슨 의미일까요? 예, 거품이 제거되는 한 주였다는 의미입니다. 기초 체력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으로 보면서 고평가되었다고 보이는 기업들이 현실 점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최근 AI 쪽 성장 둔화 우려 그리고 이런 숨고르기가 들어갔던 증시였는데요. 예. 하지만 S&P 500은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반등을 했고요.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받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향후 미국 주식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단기 조정 후에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 신호가 더 남아 있을까요? 예, 월가에서는 지금 대규모 리스크가 추가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상승 쪽 확률이 우세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이 50일 선에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모멘텀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에서 10%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연준의 완화 기대와 실물 둔화 공포 속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펀드 플로우 쪽을 보시면 8주 연속 주식형 펀드로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어서 현금 비중이 높긴 하지만 상승 여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미국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예, 최근에 타깃, 아마존, 파라마운트 등 대형 기업들이 일제히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타깃은 인력의 8%인 1,800명을 줄였고요. 네. 아마존은 14,000명을 감축하면서 AI 자동화가 인력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정부의 비용 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런 감축은 연준이 주시하는 고용 둔화의 신호이자 향후 경기 완화책 추진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셧다운 종료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이 셧다운 종료 후에 나올 고용 지표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시장은 연준 대응이 또 늦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노동시장에 대한 완충력이 좀 낮아지게 되면 예. 소비나 신용, 밸류에이션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1,400조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보상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어요. 1,400조 원이라니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데요. 예, 우선 1,400조 원이라는 인센티브가 한 개의 기업이 단 한 명에게 주는 보상안으로는 세계 그 어떤 기업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네. 다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달성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이 머스크 CEO가 달성해야 하는 경영 목표들을 모두 달성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현재 엔비디아의 2배에 가깝게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1,400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크지만 이 많은 12단계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게 됐을 때 회사가 성장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주주총회에서 75% 이상의 테슬라 주주가 이 보상안에 찬성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하락으로 마감했죠. 예, 우리 시장 한 주간 시초가보다 높게 끝난 날이 이틀이고 낮게 끝난 날이 사흘로 조정세를 보이는 한 주였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1.81% 하락한 3,953포인트로 4,000포인트를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2.38% 하락하면서 87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그 조정 장세다. 또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우선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투자자라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네. 98년 이후에 지수가 하루에 10%씩 빠지는 것도 1년에 0.9회로 거의 매년 발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네, 네. 지난주처럼 지수의 고점과 저점이 8.74%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변동성을 보였던 것이 얼마나 있었나 확인을 해보니까 네, 네. 98년 이후로 한 주간 변동성이 지난주보다 더 컸던 경우는 104번이나 있었습니다. 104번이요. 네, 1년에 3.7주 정도는 지난주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자주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주식시장의 큰 변동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대내외적인 수많은 변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원인, 경제적인 원인,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의 원인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늘 있어 왔고요. 그런 위험의 크기만큼 수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조금 위안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4천을 넘은 게 사실 처음이고 하도 불장이다 보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긴 하지만 그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조정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 우선 이번 주 목요일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예, 11월 13일 목요일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수익이 가장 높아지는 구간이 코스피 지수 3,900포인트 부근입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 이후에 지수가 오르는 쪽으로 외국인들이 베팅을 하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하락을 베팅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자, 외국인 수급이 핵심 변수로 보이는데 지난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신용거래 잔고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예, 맞습니다. 소위 B2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5조 8,782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틀 연속 신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직전 최고치는 21년 9월 13일에 기록했던 25조 6,540억이었습니다. 네. 개인들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시에 대한 개인들 기대감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정부와 여당에서도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얘기가 주말 새 나왔습니다. 예, 정부의 코스피 5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주주 과세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여론을 확인한 후에 다시 50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현재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정부안은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고 배당 소득 3억 원 초과분의 최고 3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여당에서는 이를 25%까지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네. 근데 주말에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 세율이 35%에서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 대한 주식 매력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국민연금이 실제 매입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실까요? 국민연금이 항상 국내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를 설정을 해둡니다. 근데 국내 시장의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목표 비중이었던 14.9%를 한참 넘어서 17%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국내 주식의 급등이 그 원인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지수가 과하게 빠지는 경우는 매수를 통해서 충격을 완화해주고 지수가 과하게 오르는 경우는 매도를 통해서 거품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수가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아직 한 번도 국민연금이 시도해보지 않은 케이스기에 다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국민연금이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한다면 약 30조 원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 30조 원의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 앞서 말씀하신 개인 신용 거래융자 잔고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오늘 장이 열리는데 오늘 시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뭔지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0.3%로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하락세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말 동안 특별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오전장에 주말에 있을 리스크를 대비해 매도했던 자금이 시장에 다시 들어오면서 낙폭을 만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금리 인하가 이번엔 금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인데 국제 금값은 어땠을까요? 예, 국제 금값은 0.6% 오른 온스당 4,00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금값의 상승 요인인데요. 10월 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번에는 금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다만 금값의 경우는 급등 후 횡보 그리고 다시 급등 후 횡보하는 계단식 상승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 기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르게 될 금값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0.61% 오른 1,45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한 주간 2%가량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원화 가치가 이렇게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은 한 주간 외국인 투자자가 7조 2천억 원어치 한국 기업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최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옷차림이 두둑해지셨어요. 네, 오늘 아침 추워서요. 월요일마다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징크스 같은데 네. 하루 새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죠. 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아 춥습니다. 현재 전북 덕유산 설천봉이 영하 4.7,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이 영하 2.7, 경기도 파주 영상 1.1도 등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남부 높은 산지는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이 서리가 내리고 무려한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서울도 영상 5.4도로 어제보다는 5도 정도나 낮습니다. 네, 한낮에도 서울이 11도, 춘천 12, 청주와 대전 13, 대구 14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 정도 낮겠고요. 평년 기온을 1도에서 3도 밑돌겠습니다. 네,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여기에 바람까지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 더욱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꺾일 수 있고 간판이나 지붕 등 시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변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네. 또한 내륙뿐만 아니라 해상에도 강풍과 함께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걷다 보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단풍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네, 모습을 네.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반짝 추위라고요? 네, 이번에도 추위는 오래 가진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상 3도 등 기온이 더 내려가 오늘보다 춥겠지만요. 내일 낮이 되면 찬 공기가 빠르게 물러나 평년 수준까지 기온이 올라가면서 추위는 금세 풀리겠습니다. 모레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기온이 오히려 평년보다 높아 올해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데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이른 아침에는 쌀쌀한 가을 날씨가 예상돼 체온 조절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는 오전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래 사만사오는 봄에 주로 썼던 용어인데 요새는 가을로 옮겨진 네. 그런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에서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1심 판결 항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영배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검찰이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을 항소 자제라고 하셨어요. 네. 자, 항소 포기가 아니고 자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검찰이 무리하게 자동 항소를 반복해 왔다는 취지고요. 네. 특히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보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 항소한다라고 네. 하는 기준을 이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본인들이 구형을 한 것보다 절반 이상이 나오거나 뭐 물론 이제 주요한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일반 사건의 경우는 3분의 1 이상의 형량이 이제 선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이외에 사실을 오인했거나 증거를 이제 새롭게 뭐 찾았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이제 이례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지 않는다는 게 형사소송법 361조의 5호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그동안 검찰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는 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검찰총장 대행이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정해진 입장으로 발표가 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오히려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은 입장은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잘 네네. 아시겠지만 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길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장동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그보다 형량이 낮은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됐으니 이는 자동적으로 항소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시를 하기를 이거는 정확하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하는 게 법률이 잘못됐다. 네. 이게 배임죄 형량을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이 형법상의 배임죄를 적용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선고가 나왔어요. 유동규 씨의 경우는 네. 검찰이 7년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8년을 선고했고요. 예.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도 7년을 구형했는데 4년이 나왔나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히려
검찰이 구형한 양보다 더 선고가 높게 나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런 걸 보면 아주 엄정하게 판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도대체 저는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 대행이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제 서울지검장이 그 당시에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은 항소를 했어야지.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네. 책임 회피, 면피에 불과한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검찰이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을 자살시킨 것은 본인들이거든요. 검찰 정권의 무리한 검찰 기소와 검찰 독재 강행에 따라서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 독재를 심판한 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한동훈 대표한테는 오늘 공판이 있으시던데 좀 출석하신 게 맞다고 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답변 중에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진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고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고 그러면서 본인의 책임 아래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먼저 표명을 했고요. 그 후에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건 조직적 항명이다.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자, 항명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석방될 때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거든요. 예.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날수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이게 정말 검찰 역사상 최초로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풀어줬거든요. 예. 그때는 당연히 모든 법조인들 특히 법조계 그러니까 판사들 측에서도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하는 주장이 많았는데도 검찰은 항고권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네. 그때는 단 한마디도 항의하는 검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친윤 검사들 검찰 독재의 어제가 그리워서 지금 자기들의 권한을 잃을까 봐 오히려 집단으로 데모하고 있는 것 이상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특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들도 대부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친윤 정부에서 검사 출신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원내대표 그죠? 그리고 주요 지도부들 대부분이 검사 출신들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집단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도 보면은 이미 법이 통과돼서 내년에 지금 보면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나누어서 예. 출범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장동 1심 판결을 놓고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셨잖아요. 자, 조작 기소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지만은 이번에 아까 검찰이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주장을 했던 그런 이제 배임죄 중에 이해관계 충돌법 네. 이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에서 배임죄로 기소되었던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했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 충격적인 지금 증언이 나온 게 정진상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예. 배를 가르겠다라고 네. 검사가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지금 수사 이제 곳곳에서 폭로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 폭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 거기서 회나 이런 걸 산 게 사실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주류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술 먹은 적 없다 이렇게 회 먹은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검찰의 주장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온갖 그런 이제 잘못된 행태들이 이제 기소로 이렇게 무리하게 이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판사들이 판시한 게 이 무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물론 재판이 더 진행돼 봐야겠지만은 예.
검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 그 다음에 아주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같은 수사 행태가 아주 일관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무죄 나왔을 뿐만 아니고 이런 행태가 있다는 거는 검찰이 정말 이 정해놓고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사법 처리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조작 기소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한번 다뤄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부 감찰을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법무부에서 지금 항명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사 징계법이나 기타 이런 거에 기초해서 감찰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지금 이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반대 이유로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또 국정조사를 지금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지금 여야 간 시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내부 감찰은 이제 행정부에서 할 일이니까요. 근데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게 설령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안건 채택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아무래도 것으로 법사위에서 보이는데. 논의를 이제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상임위는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상임위를 열어서 이 문제는 논의하면 된다고 보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정성호 장관께서 아마 도어 스태핑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좀 기다려보되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께서는 원칙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입장을 밝히실 내용이 없다고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데 네. 법무부 장관 입장을 좀 기다려 보시죠. 예. 네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의원께서는 이 말이 국민을 호도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네네. 비판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지휘권을 포기한다는 거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일종의 공약이었고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밝혀지는 걸 보면은 검찰 독재를 했다는 그런 결과만 속속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법무부 장관이 최소한으로 검찰의 통제 장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한다 만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그런 요구고요. 그냥 그야말로 장동혁 대표도 사실 판사인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다만 정당하게 행사하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 수사지휘권이 잘못 사용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저는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본인들이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수사지휘권 포기하겠다고 하고는 뒤에서 다 온갖 공작을 한 거 그걸 감추려고 하는 저는 적반하장 도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이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해서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가 아닌 국민의 수호자로 거듭나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자,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질문 가능할까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조차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신 걸까요? 예, 보안 수사권 문제는 사실은 1차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뜨거운 논쟁이었지만 일부를 검찰에게 남겨뒀었거든요. 네. 근데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이제까지 한 걸 보면은 아까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수사뿐만 아니고 온갖 사건들에 대해서 실제로 경찰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몸통이 이만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이제 있던 거를 이만하게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몸통보다 더 큰 수사를 이제 하는 이런 이제 희한한 신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이 일종의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는 이제 합리적인 검경 수사권의 이제 일종의 설계 과정에서 논의가 될 문제일
이거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검찰한테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국민적 명분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려 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께서 좀 내부 행정부 내부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는 봅시다. 근데 저는 검찰이 정말 뼈를 깎는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보안 수사권조차 남기기 어려울 거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중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관세 협상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한미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 발표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연되고 있어요. 안규백 장관이 이제 국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한 미국 행정부 내부 논의 때문인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도를 보면 한미 정상 간 발언은 같은데 강론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 또 해결료 공급 경로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시나요? 큰 틀에서는 이제 국방장관인 헤그세스 장관이 와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에너지부 내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세계 체제를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네네. 강론에서 약간의 이견 같은 게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아, 네. 근데 오히려 더 지금 팩트 시트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예. 상무장관이 더 목리를 부린다라고 제가 아, 그래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러트닉 이제 상무장관이 목리를 부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한미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약간의 그런 다툼이 조금 더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좀 걸림돌이 되는 거다, 이런 좀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율해야 될 내용이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 한미 간의 갈등이 결정적인 건 아니다, 네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좀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러트닉 상무부 장관 얘기를 하셔서요. 그때 관세 협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상무부 장관이 본인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었잖아요. 반도체 협상은 한 적이 없다라는 글도 올렸고요. 혹시 목리를 부리는 내용이 어떤 건지까지 좀 들을 수가 글쎄요,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이제 반도체 부분이나 다른 이제 경제적 사안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정부 내 위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한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선점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기싸움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제가 네.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내용상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게 조금 늦어지는 측면보다는 미국 정부 내 교통 정리하고 마지막 조금 이제 디테일한 네. 부분의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병행해서 건조하자, 이런 시나리오를 또 얘기하신 분들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디테일을 알고 필리 조선소, 미국이죠. 거기서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한다, 이렇게 발표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지신 거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면서 예. 그러면서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일종의 타협책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제 괜찮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병행 건조라는 하고요. 게 어떤 식으로 이런 하는 거예요. 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하나가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비어 있던 도크고요. 그래서 네. 캐파도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정도 수준이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거기서 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거의 한 80% 90% 정도의 선체들은 한국에서 다 만들고 예. 거기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는 마지막 조립, 검수 요런 정도 하면 제가 볼 때는 상호 웬만한 건 되지 않을까 싶고, 특별히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결국 세 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선체, 네. 두 번째로 원자로, 왜냐하면 연료를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연료 세 가지인데요. 연료는 우리가 없고 그렇죠. 선체하고 원자로는 우리가 기술이
완벽하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연료 장착만 미국에서 하고 또 그것과 관련돼 있는 세계적 규제 체제 이런 것도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마지막 진수식을 하는 이런 이제 개념을 지금 구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야, 우리 좀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또 왜냐면 1심, 2심이 또 사실은 맞습니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죄송합니다. 11월 14일 날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협정을 맺은 뭐 대부분의 나라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미룬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우리한테 뭐 갑자기 더 미치고 덜 미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대응할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네. 또 미국의 내부 연방대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연방대법원 그런 판결도 남아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지고 정부도 셧다운돼 있는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경제는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걷어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네. 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뭐 안규백 장관은 자주국방 쾌거다. 김정은 위원장이 잠을 자지 못할 거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건조를 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 논의 자체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건 우리의 확고한 목표고요. 방향입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 정권이 있고 또 핵이 뭐 수십 개 개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비핵화라는 말만 한다고 해서 비핵화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칭적인 어느 정도의 한반도 주변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요. 그렇게 보자면 미국이 어차피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역할도 좀 조정하고 한반도의 그 국방비를 더 쓰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중이고 EU는 일본은 다 국방비를 올리기로 이제 확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도 국방비를 올려서 쓸 바에는 자주 국방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향후에 우리 국익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주체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긴장은 하겠지만 남측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구만 이런 이제 저는 이제 자세를 끌어내는데도 저는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주에 발표할 수 있다라고 이제 특정을 해서 언급을 하면서 문제 삼을 여지를 줬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발표가 오락가락하면서 또다시 뭐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이번 주 중으로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도 아마 애가 탈 텐데 그러나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우리가 뭐 이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은 지키되 지금 안보실장과 안보 라인 그리고 정책실장과 경제 라인에서 이번 주에는 예 국민들께 당당하게 팩트 시트를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일종의 임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오히려 이번 주 안에는 좀 해결하자. 그래서 미국 측에서 약간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 않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압박을 좀 해가지고 네. 저는 결론을 이번 주 중에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한미 관세 합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약정이니까 조약과 협정에 적용되는 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에서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거의 뭐 당의 중지가 모아진 건가요? 민주당의 다수는
이거는 헌법 제 60조에 나와 있는 조약과 법안이 아니고 예. 국가 간의 약속을 담은 MOU라고 하는 문서기 때문에 네.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은 그 충족된다. 이게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므로 이제 특별법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팩트 시트가 발표되는 대로 네네. 후속 조치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네. 관세를 15%로 정상화시키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워낙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품격 토론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혜원입니다. 오늘 사연은 미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척수장애가 있어 여행을 못 간 지 오래됐는데요. 현이 차량을 이용해 늦가을의 제주도를 마음껏 누리고 왔습니다. 갈대숲이 예쁜 상군부리, 시원한 바람이 부는 샛별오름, 그리고 푸르른 제주의 바다까지. 꿈만 같던 제주 여행, 다음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고 싶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늦가을에 사만사온의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출근길마다 겨울 외투를 꺼내 입게 되는데요. 북서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기온이 더 낮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관령이 1.9도, 파주 4.1도, 서울 5.4도, 남부지방은 대구 9.7도, 전주 7.6도를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목도리를 하는 등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11도, 청주 12도, 광주와 대구 1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
추위도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아서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쾌청하겠고요. 이번 한 주 내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품격 있게 정치 현안을 토론하는 품격 토론. 오늘도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주말 새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뉴스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 첫 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금 청취자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중에 강백신 대구고검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지금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강 검사에 따르면 검찰 직원들이 항소 기한 마감 시한 2시간 정도를 앞두고 법원에서 대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대검에서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하기 위해 보고했는데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강백신 검사 글대로라면 원래 항소를 할 생각이었는데 대검까지요. 법무부의 반대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건데 자, 이 말 어떻게 보시나요? 예. 결론은 이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이 재판의 항소를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재판의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누구겠습니까? 국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를 저지른 이 쉽게 말하면 7억 정도의 이 투자를 하고 7천억 가까운 투자 수익을 거둔 이 대장동 개발 일당들하고 결론은 이건 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이 노골적인 쉽게 말하면 사법 특혜를 받는 그런 검찰의 항소 포기의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의 성남시의 특혜로 이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그런 개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이 기소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데 이게 재판이 중지되는 상태이지만은 이 쟁점이 남아있는 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이런 항소 포기 사례는 없어요. 아예 자체가. 물론 다른 케이스는 많이 있어요. 1심에서 가령 피의자나 또 검찰이나 1심 법원에서 내린 그 판정에 다 수용이 됐을 때 그래서 양쪽이 다 항소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사건의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업체의 그런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가지고 상당히 중형을 때려버렸어요. 그것도 법정 구속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대검 이런 검찰 진부는 1심에 중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에 실익이 없다고 그런 이유를 내셔가지고 이걸 항소 이제 요청을 검찰의 항소 요청을 갖다 포기했잖아요. 이 담당 지금 현재 수사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쉽게 말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그 엄청난 대장동 사건을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를 갖다 대구로 그냥 인사 발령을 검찰에서 내버렸어요. 그 검사가 이걸 항소 이 마지막 날
그 1시간, 2시간 전부터 아예 그냥 법원에 대기하면서까지 법원의 최종 윗선의 그런 최종 결재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안이 명백하고 계속되는 재판으로 이렇게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경우에는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이제 자제하고 배제해야 된다. 이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철학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살상 검찰 리들 이제 더 이상 공소 유지할 필요 없어. 손 떼. 그럼 남은 김만배를 비롯한 이 대장동 일당들은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쉽게 말하면은 이 자신들이 지금 추진 보증금으로 다 돈이 이제 검찰에 의해서 묶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그냥 자기 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특히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면서 지금 이제 김만배에게 그 473만 원만 지금 이제 추징을 했잖아요. 이건 일반 배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 지금 경제 가정 범죄죄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앞으로 내용이 항소심에서 다뤄질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하고 지금 검찰이 손 떼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은 이건 윗선이 어떤지 장관인지 차관인지 안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인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문제죠. 네. 길게 얘기하셨는데 홍 대표님도 길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길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 3, 4분을 했는데 네. 이게 뭘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반박을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조금 질문을 그러니까 할 얘기들이 사실 많으세요. 예. 근데 첫 질문은 이거였죠. 지금 강백신 검사는 대검도 원래 항소하기로 했던 거다. 근데 법무부가 반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게 강 검사가 이제 올린 강 검사의 글인데요. 지금 이제 네.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거 네. 얘기는 아마 그 일선 수사 검사하고 그 대검 그 검찰 지휘 수뇌부하고는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긴 해요. 지금요. 근데 네. 그 검찰의 의견이 갈리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유래됐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예. 자신의 그 권한대행이죠. 그 직무대행이 본인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하면서 중앙지검하고 상의했고 그다음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렇게 냈죠. 예. 그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그런 결정들을 해왔어요. 검찰 수뇌부가 예. 뭐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네. 그때도 그 항소 포기를 했잖아요. 예. 항소 포기할 때 그 당시 검찰총장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항고 포기 지금 항고 포기 그렇게 심의정 검찰총장 심의정이죠. 예, 심의정 검찰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그 심의를 그 항소를 포기해 가지고 결국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여러 말 있었는데 그때도 아무 말은 없었어요. 그때는 또 국민의힘도 환영을 했고. 자, 그러면 지금은 그 사안은 그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선 검사, 수사 검사는 그 항소를 하려고 그랬고, 근데 그 중앙지검장과 대검 차장이 상의한 결과 그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 검토해봐야 될 게 그러면 그 대검 내부 규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첫 번째는 지금 그 통상적으로 대검의 규정은 2분의 1 이상의 형량이 떨어지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형량을 받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주요 범죄자 5명 중에서 2명은 실제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았어요. 다만 이제 그 환수나 추징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형량과 관련돼서는 항소 포기할 수 있다는 검찰 내부 규정하고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들었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게 좀 남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관인지 차관인지 뭐 그냥 어떤 실국장급인지 이게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정성호 검찰총장이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법무부에서. 뭐 저는 가장 정상적인 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그 분명하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그 참고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판단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예 그 이 사건을 항소를 포기할 정도로 만약에 뭐 예컨대 대검의 의견이 검찰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그걸 법무부가 의견을 줬다면 이거는 법무부의 그 정상적 의견을 주는 게 맞죠. 그 저 개별 사건 지위에 따라서 수사지휘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수사지휘권 따라.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대검은 안 하려고 했고 중앙지검이 하려고 했고 이 충돌이었다면 조금 얘기는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대검이 그 전체적으로 중앙지검 수사 일선 수사 중앙지검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했는데 법무부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건 그 개별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거고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검찰 내 이견이 있었을 때에는 법무부가 의견을 낼 수 있겠죠. 실무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만석 그 대검 차장의 네, 대검 네. 지금 직무대행이지만 네, 대검 네. 차장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은 내가 책임하였다라는 걸 봐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후자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현재까지는.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가능성으로. 예,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부 의견을 물어봤을 물어봤을 가능성. 것이다. 직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선 검사를 통해서 지금 중앙지검장 쪽에서는 항소하자라는 걸로 왔고 본인은 이거 보니까 항소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이제 법무부의 의견은 뭐냐 물어보고 판단, 그러니까 대검 차장 중심으로 해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를 받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건에 관련된 거고 아직 그 정진상 씨라든지 또는 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범죄 그 특정경제범죄법상의 배임과 관련된 문제는 그때 별도의 또 논의가 있습니다. 그 해당 법원에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그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그 법원에서 이 판단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조건 이롭게 해서 봐주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후 질문에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쟁점 2가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제 도어 스태핑 약식 문답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홍 대표님이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 입장을 미리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상은 중요한 팩트 사실은 네. 그 일주일 동안 대장동 뭐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검찰은 당연히 이제 피자들은 전부 다 저는 다 항소를 했는데 네. 그럼 당연히 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검찰도 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이걸 갖다 일찌감치 이런 결정을 해서 사실상 마지막 국민 여론도 여기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딱 그냥 마감 시간까지 철저하게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항소를 갖다 포기하는 결정을 수뇌부가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수뇌부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 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검 총장 대행 이분이 자신이 중앙지검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그런 결정이다. 네. 그러면서도 또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네네. 결정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숙고해서 내린 그러면은 결정은 검찰 내부적으로는 다 이걸 항소하는 걸 다 기본으로 중앙지검장은 이미 결재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랬는데 그럼 대검도 당연히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최종적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밝혔듯이 법무부 의견이 항소를 갖다 포기해라는 그런 입장이 없다면은 굳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결정합니까? 언제부터 검찰총장이 이 1심 선고 나오고 나면은 항소 여부를 갖다 전부 법원에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런 재가를 통해 가지고 한 거 아니거든요, 전혀. 여기서도 분명히 노만석 대행도 팩트를 일부는 이행을 해요. 이게 법무부 장관 내지는 차관 법무부 누군지 법무부에서 이 항소 보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근거해서 이제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측면이라면은 지금 이제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그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네. 자기가 그러면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이 대장동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이상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지휘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오늘 도스태핑에서 네. 자기가 밝힐 수 있는 네, 부분이라 이야기했죠. 네. 그렇지만은 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심이 남긴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네. 국고로 환수해야 할 예. 그런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이에요. 검찰은 이 범죄 행위를 통해 가지고 배임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성남시가 입은 그런 손해액을 4,895억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면서 뭐 이들에게 지금 현재 473억만 추징한 네네네.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익은 수천억이란 말이에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런 다툴 계획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날려버렸다는 것은 결론은 이 추징금을 그러니까 김만배는 지금 앉아가지고 감방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2억씩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 계산. 계산이 그렇게 아니 돼버렸어요. 그거 저 네. 너무 나간 얘기인 게 네. 일단은 그 추징금이 다 지금 검찰이 구형한 대로 다 된다라는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네네,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1심에서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2심 재판부는 추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저 국민의힘이나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검찰의 구형이 그 확정된 판결인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마치 네. 그것이 봐준 거다 이렇게 전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 검찰 입장에서 왜 좀 설명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은 이제 지금 네. 남아 있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는데요. 예. 자, 일단은 대거 그 법무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스태핑을 할지 아니면 뭐 정식으로 어떤 약식 기자회견을 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누가 어떤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예를 들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건지 예.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수사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한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반면에 노만석 대검차장이 의견을 누군가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그 차관이든 뭐 어떤 실국장급이든 뭐 누군가에게 물었다면 누구에게 물었고 어떤 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네. 좀 다른 얘기죠. 아까 예, 지휘권을 발휘하는 거하고 대검차장 의견을 물었는데 그 대검에서 그러면 그 법무부에서 몇몇 사람이 그럼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저희가 한번 그 판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는 개별수사권 지휘권하고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네. 법무부가 좀 밝혀야 된다 보고 네네. 두 번째 네. 재판과 관련돼서 두 가지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핵심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특경법상 배임죄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네네. 그다음에 한 6천억 원 가까이를 환수해야 되는데 네. 470억 정도밖에 환수 못한 거 아니냐. 이 네네. 두 가지 지적인데요.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것은 이 검찰의 구형을 판결 내용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제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예. 두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특경법상 범죄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재판이 제기된다면 네. 이것은 그 법원에서 별도로 따질 문제예요. 이 사건에 의해서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기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도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뇌물 추징금과 관련돼서 금액이 너무 네. 낮게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대검 차장이 왜 대검에서 환수 포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환수가 포기될까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럴 경우에는 법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법원의 입장을 2심 가서도 뒤집기가 어렵다라는 법리적 해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약간 쟁점을 길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정리하고 네, 김 대표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 다툼 여지가 사라졌다는 거. 특정경제범죄 혐의죠. 네네. 예.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무죄가 확정됐다는 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부분을 갖고 지금 서로 정반대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김 그래, 대표님은 지금 잘 짚었어요. 그러니까 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는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한 유동규 전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뇌부 결정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관심이라는 것은 그럼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이재명 시장의 역할에 대한 대장동 일당의 그런 정원에 다들 이제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정권이 바뀐 뒤 대장동 그 일부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럽니까? 지금 검찰의 진술 강요에 의해서 네네. 허위 진술을 자기가 자백했다. 이렇게 벌써 진술 내용을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아예 이제 항소를 갖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만 이제 항소심에서 법정에 남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걸 이유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이 검찰에 그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 청문회하자, 상설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 다시 그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원을 위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그런 일부의 주장을 갖다 지나친 이제 그런 의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참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분을 하는데 네. 오직하면 이 수사 담당 검사가 이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회 같은 경우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항소 제기하지 않았다.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럼 이건 팩트야 그러면. 그럼 이 개별 사건에서 대통령이 그럼 법무부 알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에게 지금 이제 왜? 아닙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지금 알겠는데 조금 저희가 예, 논의를 조금 좀 정리해서 모아보죠. 지금 자꾸 예. 그 내용이 반복되니까 예, 그렇게 같은 내용이 내용을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좀 예. 우리가 점검할 부분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우리가 뭐 재판부도 아니고 아직 저도 지금 그 촉박해서 왜 항소 포기를 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예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금 답변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네. 저는 뭐 하나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검찰의 지나친 별건 수사라든지 또는 그 묻지마식 항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절제하자, 자제하자 이런 게 있고 필요하다는 건 사실 뭐 이 법조계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성이 있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면 항소나 항고가 남발되면서 예. 법원의 재판도 밀리고 그 어떤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재판 비용도 많이 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하필 이게 그 제 1호권으로 굳이 이 대장동권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 아쉬운 점은 있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기준 원칙과 흐름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 아까도 그래서 일단은 이게 수사 지휘인지 아니면 검찰이 대검에서 의견을 물어서 입장을 전달한 건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네네. 두 번째 아까 두 가지 이해충돌 관련된 문제하고 특경법상 그 배임과 관련된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니에요. 이 부분엔 이재명의 입자도 거론이 안 돼요. 재판부는요. 그러니까 그 검찰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기소 과정에서.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성남시장을 불러서 그 물어보고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연관된 재판도 아니고 이거는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지금 중지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특정경제법상 배임죄라든지 이해충돌 문제가 거기서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 봐주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뭐냐면 나중에 가서 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만약에 재판이 열리게 될 경우에는 그 문제가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소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시 성남시장 때
특정경제법상 배임죄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하고 특정경제 배임죄가 물어지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그게 다 또 무죄가 났어요. 이번 1심 재판에서. 네, 무죄가 났습니다. 예,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검찰이 항소를 못할 때에는 왜 항소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했을 때 실익이 없다든지 수사검사 입장에서 아니면 이 문제는 별도로 다른 재판에서 이 문제는 따져야 된다는 이 얘기를 검찰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홍익표 대표님이 웬만해 가지고는 이렇게 강변을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핵심은 이런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 같은 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대신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쉽게 말하면 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거는 법률에 정리가 돼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럼 직권 남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해라고 지시했다면은 또 사안은 또 다르게 흘러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라면은 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권을 정식적으로 이제 발동을 했는 건지. 네. 하지만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통령도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홍 대표님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현재 이재권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재판은 별개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대장동 지금 이 개발 이익을 가진 이 핵심 범죄자들의 예. 이 재판 결과가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성 당시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집 재판에까지도 그대로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공식 지휘권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발동 없이 만일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면 이 위법주의 논란이 이게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무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예 대통령실 건방에도 이 지금 사안 접근하지 못하게끔 지금 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스태핑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렇지만 중요한 팩트는 이 지금 현재 대장동 수사를 맡았고 공소 유지를 하던 그 담당 검사가 대구에서 그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이 쉽게 말하면 엄청난 이 특정 경제 범죄에 관한 이 배임죄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또 국고 환수해야 될 그런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을 이거 몇천억의 돈이 날아가는 마당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강 검사 오르락내리락 가지 않았고요. 강 검사는 대구에 있다가 관련 수사검사들한테 내용을 듣고 일지를 정리해서 올린 것 같아요. 네. 지금 대구에 내려갖고 이 사건에 손댄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하면 개별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게 맞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떤 방식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법무부가 설명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진성 씨의 재판과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추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100%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개별 사건과 그 각급 법원들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사건은 민간업자들이 뇌물을 주고 거기에 유동규 씨가 당시 본부장으로서 그러니까 그 성남시 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서 그 뇌물과 배임이 있었느냐에 대한 걸 판단한 거고 이후에 그러면 성남시 수뇌부하고 거기에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그 이후에 봐야겠지만 유동규 씨와 그런 관계였는지 여부는 또 다른 법원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30초 정도 국회에서 이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국정조사 얘기하고 있고 또 특검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양 두 당이 서로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해봤자 실익이 없어요. 네. 당사자들이 나와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다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특검 예를 들면
특위를 만들어서 그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뭐 저 사건이 다 종료된 재판이 끝난다면 몰라도 지금에서는 그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시간 때문에 일단 홍 대표님 말씀까지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일부에서 홍 대표님께서 이제 국회 후속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 대표님 잠깐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련의 사안들이 이런 거예요.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하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미 형을 선고받아가지고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분이 그냥 강압수사에 의해서 또 자기가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뭐 검찰 수사 중에 뭐 연을 비롯해서 술을 갖다 반입해서 먹으면서 자신을 해유했다. 이건 자신만의 일방적인 주장이 이걸 민주당 집권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렇게 검찰의 강압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죽이 수사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이건 잘못된 거다. 요 원래는 국정원까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 부분은 공소 취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또 갈 수도 있는 건 이 대장동 사건도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 이야기 돼서 수사 강압에 의해 가지고 허위 진술했다. 이 사람은 정말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출신이고 앞에 재판에서도 본인이 이 실질적으로 재판정에서 자기가 증언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런 사람도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허위 진술했다. 자, 이 결과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정조사 청문회 상습 특검을 통해서 이걸 밝혀내보자. 저는 이렇게 밝히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항소 포기하고 네. 그다음 단계가 이게 공소 취하입니다. 그리고 취하러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이 거군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뭐에 해당됩니까? 배임죄에 해당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배임죄를 갖다 폐지하자. 예. 그렇게 해서 그 법안이 처리가 돼버리면 그 면소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에 관한 이 대장동 수사 이거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약간 재판이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지금. 재판에서는 특가경법상의 배임죄는 이제 무죄로 예. 난 거고요. 지금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를 무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항소심이 중요한 건데 예. 이게 이제 50억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배임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1심 판결이 예. 나오니까 항소심에서 이걸 이제 가장 강하게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제 싸우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실제로 준 그 5억인가 7억 정도는 지금 예. 7억인가 그 정도 예. 부분은 예. 인정이 됐어요. 예. 배임으로 예. 뇌물죄하고 예. 인정됐습니다. 다 인정이 됐는데 네. 지금 그 유동규 씨한테 428억인가요? 네. 그 부분을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뇌물이 집행되지도 않았고 그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되지 미실현됐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그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심리는 2심 가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판사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판례도 없다 이런 식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검찰이 그 노만석 대검 차장이 그렇다면 왜 내가 재심 항소를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설명을. 법리적 설명. 아니 네네. 법리적 설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 먼저 정치권에서 이게 이 장관이 압력을 했다, 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이게 지금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의 특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추구한 그런 부당 이익이 수천억이에요. 네. 그래 검찰이 지금 현재 추징 보전액만 2천억이에요. 예. 그래 앞으로 이 항소를 하지 함으로써 이 돈이 그냥 이제 검찰은 추징 보전액 이걸 다시 토해내 줘야 돼. 없던 일로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국고 손실 아닙니까? 아니 그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익이 환수를 못할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1심이 토해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자 1심 판결은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제 항소심에서 이걸 검찰이 충분하게 입증하고 그다음 수사 내용을 가지고 더 보완할 수 있는 건데. 청취자들께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그 대장동 사업으로 사업자들이 이득을 봤어요. 그 이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사업자로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동산 가격 폭등해서 두 번째는 부당하게 이득을 환수해야 될 걸 못했다고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검찰은 그 주장을 했는데 1심에서는 그게 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추징금이 그 뇌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에게 약속했던 그 금액 정도에 대해서만 지금 환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450 그래서 400 몇십억이 지금 환수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그렇다면 그렇게 오래 수사해 놓고 1심에서 그 법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받아낸 무능을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저는 그 피의자들의 이 진술이 바뀌는 것은 비일비재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피의자들의 얘기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는 판사들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1심에서는 아까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판에서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뒤집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러면 공판에서는 새롭게 그 내용을 갖고 다시 심리를 하는 겁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오늘 쭉 들어보면서 굉장히 쟁점이 많고 입장이 굉장히 다르구나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자, 아마 이번 주 내내 이 얘기는 계속 오갈 것이니까 다음 주에 또 계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특검에 소환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정치불협복 명태균 씨가 첫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자, 각자 자기 주장만 반복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대질신문에서 뭐 실익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마치 그동안 이제 이 맹태규 씨로부터 이제 사전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취득하고 그 대가를 자기 지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3,300여만 원을 갖다 이제 지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팩트는 그 맹태균 씨에게 이 돈이 지급된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 한국사회연구소라는 그런 이제 별도 강행시 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 돈이 이제 지불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명확하게 이제 밝혀졌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 그동안 이제 맹태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걸 너무 기정사실적으로 흘른 부분을 이걸 이제 대지를 통해서 쟁점을 특검 수사의 공식 기록이나 사법 절차에서 명확히 정리해서 이 부분이 정치 공세였다는 그런 내용을 상당히 이제 자기는 이제 강조하고 그 내용을 특검에 어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득으로 보는 거죠.
자, 네. 이게 뭐 다른 거 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뭐 그 나머지 문제는 다 도덕적인 문제고 예. 법적인 문제는 딱 하나예요. 대납이냐 아니냐 여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시 명태균 씨가 13건 정도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론조사를 했고 일부는 이제 손질을 했고 약간의 여론조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 손질을 해서 그 오세훈 씨한테 유리하게 예. 당시 오세훈 예. 후보였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비공개지만 그게 여의도에서 유통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런 건데요. 네네. 이 돈 3,300만 원을 대납한 사람이 김한정 씨인데 이분이 오세훈 시장이 오랫동안 지인이면서 후원회장도 했고 사실상 여러 가지로 그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한정 씨가 왜 이 돈을 그 명태균 씨한테 3,300만 원을 줬느냐. 그 본인은 개인적으로 지금 궁금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한두 건도 아니고 13건이나 되는 그 것들을 청구하고 그 비용을 3,300만 원을 돈이 뭐 그렇게 남아도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가 명태균 씨의 그 여론조사 기간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정말 어떤 그 후원자로서 어떤 분을 알고 궁금하고 그분을 도와주고 싶다면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아는 공신력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볼 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전혀 그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를 몇 건씩을 해서 그걸 알아보고 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진술은 명백하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한 거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네네네. 거고 명태균 씨는 김한정 씨가 대신 그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서 왔다라는 거고 네네.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증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 명태균 씨를 방문하는 즈음, 그러니까 3,300만 원을 주는 즈음에서 통화 기록이라든지 예를 들면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 또는 명태균 씨가 이 3자 간의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판단할 문제고 그에 따라 기소 그리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기소를 할 거고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따져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어제 대질신문을 통해 가지고 예. 첫 번째는 이제 정면 돌파 전략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간 겁니다. 특검이 어차피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출범한 만큼 이게 이제 정면 돌파를 선택한 부분은 저는 오 시장이 판단을 잘했다고 봐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 통각을 해. 그러니까 2026년 지방선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가야 되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방선거 본격화 전에 쟁점을 노출하고 또 해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제 명태균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사전에 이제 차단하는 거고 이 대지를 통해 가지고 쟁점을 특검 수사의 공식 기록 또 사법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제 정리해 가지고 이걸 정치 공세를 좀 무력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동안 이제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만일 기소가 되면은 사법기관의 어떤 편견을 갖다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이 명태균 진술만 듣고 판단하지 않도록 정원 신뢰도를 검증을 특검 수사 기록에 남김으로써 앞으로 재판에 또 대비하는 그런 전략까지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대질신문까지 이제 마치고 다 했으니까 특검에 이제 판단만 남은 거거든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명태균 씨가 제공한 그런 여론조사 대부분이 이제 가짜로 이제 판명이 됐는데 그게 이제 로 데이터로 이렇게 입수한 그 경향신문의 보도 같은 경우에요.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13건 중에 12건이 이제 조작됐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본인 스스로도 강혜경 그리고 이제 그 김태일 씨 그분이 한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지금 이제 너무 그 수사 내용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저 뭐냐면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여론조사가 왜 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중요했냐면 공표되지 않아요. 근데 당시 흔히 얘기해서 별의 순간 얘기하시는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 이런 지방선거 그 후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그 후보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처음에 우리가 알기에는 오세훈 당시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나 또는 제3당에 다른 당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게 판단이 있었는데 의외의 결과로 그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 그러면서 대세론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의힘의 힘이 글로 몰려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결과가 영향을 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 결과를 김종인 씨하고 특수관계였기 때문에 그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글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김한정 씨가 한 번도 아니고 열 몇 번을 궁금해서 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럼 본인만 알고 이 오세훈 씨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오세훈 씨한테 충분히 결과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올렸다. 이런 얘기했을 경우에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 제3자 뇌물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사실 더 많은 주제들을 갖고 질문을 하나만 더 하시죠, 준비했는데 스포츠도 듣고 시간이. 싶어 하십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그래서 품격토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월요일 출근길마다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뚝 떨어졌고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춥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6.2도, 충주 2.2도, 대관령 2.4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언 곳도 있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1도, 전주 13도, 대구 14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9도가량 낮겠고요. 평년보다도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도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아서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하늘 표정도 맑겠고요.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습니다. 네, 야구 대표팀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대비한 체코와의 두 차례 평가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이 내년 WBC에서 상대할 체코에 2연승 거뒀네요. 네, 뭐 사실 1차전 보시면서 조금 답답하다 하신 분 계셨을 거예요. 이 투수 저 정도 구속이면 좀 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못 치나? 그래도 일단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러니까요. 또 어제는 또 그 말을 들었는지 17안타를 몰아치면서 무려 11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년 이제 3월에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라운드를 치르게 되는데 바로 체코가 첫 번째 상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코, 일본, 타이완, 호주 순으로 경기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 뭐 첫 번째 상대에 대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기선제압을 한 거잖아요. 네. 체코는 좀 당황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차전은 일단 마운드에 사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곽빈 선수 선발에서 잘 막아냈고 예, 김건호, 최준용, 이호성, 이로운, 김태견, 조병현 딱 뭐 들어보시면 젊은 투수들인데 네. 9이닝 동안 삼진을 무려 17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구위를 또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면 뭐 선발 투수진 또 개투진 괜찮지 않냐, 뭐 투구수 제한이 있다고 해도 어떤 선수가 나가도 괜찮지 않냐 이런 가능성을 줬고요. 2차전도 사실 괜찮았어요. 뭐 1실점 한 게 있었고 하지만 뭐 오은석 선수가 2이닝 무실점을 잘 막아갔고 네. 특히 이제 위기의 순간에 나온 정우주 선수 그리고 이제 배찬승, 성영탁, 김영우 선수들이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렀는데 네.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네. 이 정도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격이 모처럼 좀 살아났는데 네. 문현빈 선수 뭐 원래 후반에 잘 치는 선수인데 어제도 5타수 3안타 3타점. 네. 김성윤 선수도 좋았고 신민재 선수 뭐 언제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치는 선수니까 네.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어제 결정적으로 활용점정한 선수는 이제 이재원 선수죠. 9회 초에 홈런 시원하게 터뜨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장타 한마디로 공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인 선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봐서 1차전 보면서
물론 몸을 푸는 정도였겠지만 그래도 내년을 생각하게 되면 좋은 출발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5, 16일 일본과 2연전을 갔는데 조금 고전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감을 갖고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또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지금 1, 2차전 대표팀 마운드가 합격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김서현 선수는 아직 좀 트라우마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어린 선수가 뭐 어떻게 보면 1실점한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팀의 유일한 실점이었고 또 1이닝을 다 막지 못하고 아웃 카운트 2개만 잡고 내려갔어요. 어제 보면 이제 2대0으로 앞선 5회 9한 등판했는데 첫 타자 유경수 땅볼 잘 유도했는데 두 번째 이제 볼넷을 내줬고요. 또 뭐 2루수 땅볼 이후에 또 그다음 이제 타자에게 이제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준 게 좀 컸어요. 그래서 볼넷 2개를 내준 상태에서 2사니까 마무리를 졌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적시타를 맞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빠르기도 괜찮고 했었는데 아직은 마음이 좀 뭐랄까 그 회복을 못한 것 같아요. 좀 자신감도 약간 떨어져 보이고 공을 정말 제대로 뿌리지 못하는 모습. 3년차 선수 사실 굉장히 올 시즌 잘했거든요. 자신감을 좀 해도 되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진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좀 기용될 가능성이? 네, 여전히 사실은 공끝은 괜찮은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랄까 타자를 요리하는 또 타자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그런 게 아마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부터 거의 가을 야구 한 달간 그런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치료를 잘 해야 될 텐데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네. 자, 축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14일 볼리비아와 친선 경기를 앞둔 축구 대표팀이 오늘 천안 축구센터에 소집되네요. 네, 뭐 그동안 다 뭐 서울, 뭐 파주 이렇게 소집이 되다가 이제 처음 이제 천안에 소집이 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14일 날 볼리비아하고 18일 날 이제 가나하고 하게 되는데 뭐 지난 화요일에 귀국한 손흥민 선수 컨디션 좋은 상태로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 뭐 사실 MLS에서 나름대로 골맛 그리고 또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 또 충분한 휴식 취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전체적으로 이제 부상 악재가 많다는 겁니다. 뭐 페이노르트의 황인범 선수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회복하는데도 6주에서 8주 한 2달간은 거의 대표팀 합류가 어려워 보이고요. 버밍엄 시티의 백승호 선수 어깨 부상을 당했는데 전체적으로 회복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경기 보시면서 K리그 보시면서 가슴 철렁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동경 선수가 이제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갈비뼈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병원에 가고 아직 정확한 진단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대표팀에 합류해도 뛰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조규성 선수 이제 모처럼 18개월 만에 1년 8개월 만에 합류했다고 했는데 합류는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력 누수가 좀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전술을 완성하고 완성도를 높이고 또 어떻게 활용할지를 상당히 고민해야 될 순간인데 그런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이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서 조금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럴 때 또 항상 얘기하는 거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할 감독 참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전술의 완성도도 높여야 되고 또 이렇게 부상이라든가 변수가 나오면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아무튼 뭐 내년이 월드컵이라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홍명보 감독의 고민도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이동경 선수 부상당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울산 HD는 일부 리그 잔류 가능성을 높였어요. 네, 사실 뭐 10위까지 떨어져가지고 뭐 김판군 감독에 이어서 신태용 감독도 경질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 좀 뭐랄까 공격을 많이 하는데도 좀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방에서 최후방에서 조현호 선수가 일단 뭐 군데군데 정말 그 선방으로 막아줬고 후반 1분에 로백선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려서 승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순간 아주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경기 종료 직전에 이제 수원 FC 사빅 선수의 골을 내줬는데 다행히 옵사이드 판정이 나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강등권 바로 위인 9위입니다. 10위하고 11위는 이제 그 K리그 2 선 올라온 팀하고 승강전을 벌여야 되잖아요. 9위만 확정 짓는다고 하면 K리그에 울산 같은 좋은 팀이 잔류에 이렇게 안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9위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경기 남았는데 2경기 중에 한 경기만 이기게 되면 수원 FC를 제치고 1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탁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유빈 선수가 2주 연속 탁구 챔피언스 대회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지금 뭐 월드 테이블 테니스 시리즈 뭐 챔피언 시리즈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몽펠리에 대회에서 4강 갔다고 말씀드렸고 예. 이번 주에는 프랑크푸르트 대회에 4강에 진출했어요. 사실 8강전에서 루마니아 선수를 너무 가볍게 이겨서 이번에는 4강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4강전에서 그 세계 랭킹 7위인 하리모토 미와 일본 선수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신유빈 선수가 세계 랭킹 14위입니다. 그러니까 4강 이상에서 만나는 선수들은 모두 톱10 안에 들어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그러게요.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4강전에서 4대2로 패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결승 진출에 실패했는데 한 번쯤은 4강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4강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네. 4강에서 결승에 한 번만 오르게 된다면 네. 뭐 신유빈 선수 원래 또 뭐 파이팅도 좋고 또 예. 전체적으로 워낙 긍정적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긍정의 예. 마인드가 한번 살아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탁구를 보면서 느끼는데 진짜 지금 말씀하셨지만 세계 그 톱10 안에 들어간 선수들은 정말 뭐 한 끗 차이가 아니고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머리카락 한 올 차이인 것 같아요. 철옹성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유빈 선수가 동메달도 따고 했는데 아직 톱10 안에 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 치열한 경쟁을 이겨서 한 번쯤은 들어간다면 신유빈 선수 한번 들어가면 잘 지킬 것 같아요. 한번 탄력을 받는 계기가 좀 점프업하는 그렇습니다.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펜싱 여자 샤브르 대표팀의 에이스 전하영 선수가 시즌 첫 월드컵에서 개인전 우승 차지했네요. 네. 이제는 사브로 대표하면 전하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파리 올림픽에서 샤브르 단체 팀이 처음 결승에 가고 은메달을 예. 만들었을 때 저 선수 좀 가능성 있겠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월드컵뿐만 아니라 그랑프리에서 3승을 거뒀는데 이제 어제 알제리에서 열린 사브르 월드컵에서 개인전 결승에서 그 사실 헝가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헝가리 선수를 15대 12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뭐 이렇게 보면 조금 욕심을 내면 아시안 게임 넘어서 LA 올림픽까지 그러게요.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싶고요. 남자부에서는 모처럼 오상욱 선수가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뭐 원래 금메달이 더 어울리는 선수인데 조금 쉬었더니 경기감이 아직 조금 무뎌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사브르에서 남자의 오상욱, 여자의 전하영 이런 투톱 체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전하영, 오상욱, 전하영. 네. 우리 앞으로 이제 사브르는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월 10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